2주 전이지. 그치? 시간상 2주 전이니까 여기까지 다 설명했던 걸로 보여져. 그치? 특히 요거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방법이나 식현상에 의한 밝기 변화 요거나 어쨌든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얘들의 공전 궤도 면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지. 근데 누가 좀 더 제약이 크니? 식현상에 의한 밝기 변화가 더 제약이 커. 그러니까 여기 그 시선 방향에 완전하게 수직한 이 상태에서는 도플러 효과는 관측할 수가 없지. 근데 도플러 효과는 수직하지만 않으면 돼. 살짝 기울어도 되긴 하는데 이 살짝 기울어 있으면 사실은 안 그래도 보기 힘든 건데, 구분하기 힘든데 이 적색편이 청색편의 정도가 좀 더 작기 때문에 좀 보기 힘들지만 이론적으로는 어쨌든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지? 근데 식현상에 의한 밝기 변화는 궤도 크기에 따라서 같은 기울기라도 시선 방향과 공전 궤도면이 이루는 각도가 같은 각도라고 하더라도 가릴 때가 있고 못 가릴 때가 있다는 것도 배웠을 거야, 그렇지? 거기까지. 오늘은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라는 걸 배워볼 텐데 한번 보자. 내가 좀 싫어하는 표현이야 이거. 앞쪽 별이 행성을 거느리고 있다면 행성의 중력에 의해서 별의 갈 길이 별의 추가적인 변화가 발생한다. 여기 내 빼놨는데 앞쪽 별이 행성을 거느리고 있다면 행성의 중력에 뒤쪽 별의 밝기 변화. 앞쪽 별, 뒤쪽 별. 그게 난 굉장히 그 논란이 있는 얘기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관측자 눈이 여기 있다고 치자. 우리 관측자 이쪽에 있는 거야 지금. 이쪽이 지구 방향이야. 이쪽이 왼쪽이. 자, 여기에 있는 별, 여기 있는 별, 별 두 개가 있어. 이 별을 A라고 하고 이 별을 B라고 해보자. 니들이 볼 때 누가 앞쪽 별인 것 같아? 이거 앞쪽 별이야? 그럼 이건 뒤쪽 별이야? 요게 A가 앞쪽 별인데 쫙 앞에 별, 쫙 앞별 그럴 수도 있잖아. 맨 앞별. 이것도 앞별이고 이건 쫙 앞별. 또 요거 앞별이고 맨 앞별. 뭐 세 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앞별, 뒷별 이게 사실은 굉장히 난 애매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할 때 나는 가까이에 있는 별, 멀리 있는 별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알겠지? 책에 나와 있는 표현 앞쪽 별, 뒤쪽 별 그걸 무시하고 생각하지 말고 지구 관측자로보다 가까이에 있는 별, 멀리에 있는 별 이렇게 얘기하자. 알겠지? 이 미세 중력 렌즈 현상 요것도 한번 설명해 볼게. 자, 여기 별을 관측하는 관측자가 여기 있어요. 너희들 눈이 요쪽이 지구 방향 또는 요렇게가 시선 방향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지구 방향, 시선 방향. 여기 가까운데 별이 하나가 있어. 요쪽에도 별이 하나가 있어. 요렇게 멀리 있는 별이 있어. 그때 요 별을 우리가 A라고 해보자. A별이라고 치자. 그 별을 가까이 표시해볼까? A별. 근데 이 별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가정해보자고. 사실은 이 별의 실제 공간상의 움직임을 관측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 왜? 일반적으로 별과 별 사이 거리 무지하게 멀다고 그랬잖아. 우리 태양에서 제일 가까운 별이 알파 센타우루스, 알파 센타우리라고 불리는 별인데 그 별까지 우리가 4.3 광년이란 말이야. 4.3 라이디어. 하여간 별과 별 사이는 수광년 또는 그 이상이라고 가지면 돼. 가까운 별끼리도. 그러니까 아주 멀리 있으니 걔들이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옛날 고대 사람들이 얘기했던 별 자리가 지금도 거의 같은 모양이잖아. 거의란 말 필요도 없어. 그냥 같은 모양이잖아. 그렇지? 사실 별들은 전부 다 나름대로 다 바삐 움직이고 있는데 움직이는 방향, 움직이는 속도 다 달라.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고정된 것처럼 보여.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까이에 있는 자동차는 휙휙 지나가지만 멀리서 날아가는 비행기는 실제로 자동차보다 훨씬 더 빠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느리게 더디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그 비행기보다도 이를 헤아릴 수 없이 더 멀리 있는 별들은 어쨌든 고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움직인다고. 움직이는 게
관측이 가능하다고 치자. 실제로 관측될 수 있어. 이 지구과학 2에서는 별의 고유 운동이라고 설명을 해. 근데 그게 대단히 사람의 눈에 띄기 힘들어. 근데 여기 A 위치, 자 여기를 우리가 이렇게 쓸게. A 프라임, 여기를 A, 여기를 A2 프라임 이렇게 할게. 알겠지? 인형아 거기 문 좀 닫아줘. 아직 안 온 사람 들어올까봐 열어놨는데 시끄럽다 옆에서. 그렇지? 자 같은 별이야. A 별이 A 프라임, A에서 A 프라임, A2 프라임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여기 이동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A 프라임에 위치해 있을 때 완벽하게 우리 시선 방향에 완벽하게 일직선이라고 치자. 그 별들은 어쨌든 이렇게 보이지? 점처럼 보이지? 점광원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지? 그럼 생각해봐. 얘가 여기 위치했을 때 완벽하게 시선 방향에서 일직선상에 있으니까 이 별빛이 요 별빛, 요 별에 가려져서 안 보이겠지, 그지? 여기 있을 때는 빛이 우리 눈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어. 여기 있을 때는 우리 별빛이 이렇게 우리 눈에 들어올 수 있겠어. 맞지? 근데 요 별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별을 관측하는 거야. 와야 되는데 이 별에 가려져가지고 우리한테 와 안 와? 안 온단 말이지. 이 별의 별빛은 오겠지만. 그리고 별은 무조건 모든 방향으로 입체적으로 빛을 복사하지. 모든 방향, 구형이라고. 별들이 대부분 구형이잖아. 구형이 가깝잖아. 모든 방향으로 빛을 퍼뜨릴 거라고. 근데 어찌됐거나 완벽하게 일직선 상황에 있는 구조니까 이 별빛이 안 들어올 거란 얘기지. 그래서 이 관측자한테 어떻게 보일 것이냐. A 위치에 있을 때는 이렇게 보여. 자, 별이 이렇게 보인다고 치자. A 프라임에 위치했을 때는 별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야 돼. 그리고 A2 프라임에 위치했을 때 별이 또 보이는데 A의 위치에서나 A2 프라임 위치에서나 이 거리가 같다고 보면 똑같이 보이겠지? 같은 밝기로 보이겠지? 여기서 안 보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런 개념이야. 웬열 더 밝고 환하게 관측이 돼. 이 별이 A 프라임의 위치에서 여기나 여기보다 훨씬 더 크고 환하게. 왜? 밝게 보이면 빛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니까 커 보일 거 아니야, 그지? 우리한테 커 보이는 거지 실제 큰 게 아니고. 그래서 꼬마 전구도 가까이 있으면 환하지만 멀리 가면 굉장히 어두워지고 한 점처럼 보이다가 더 멀어지면 어느 순간 안 보이지. 점마저도 없지. 그런 상태. 이게 더 잘 보여. 더 환하게 보인다는 뜻이야. 왜 그럴까 생각해봤더니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 이 별이 굉장히 큰 중력을 행사하는 별이야. 질량이 커서. 그러니까 웬만한 별들은 질량이 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 정도의 별, 질량 작은 별을 치지만 그건 질량 태양보다 큰 별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질량이 작은 별하는 거지. 사실 별의 질량이 어마어마하잖아. 중력을 행사한다고. 빛마저도 휘게 만든다고. 그래서 원래는 이 별이 없으면 요렇게 오는 빛이 한 갈래 빛이 내 눈에 도달할 텐데 이 별이 있음으로 해서 딱 가려질 거다 생각하지만 자, 이 별 때문에 요렇게 가서 이 별이 없다면 이 방향으로 가니까 우리 눈에 빛이 들어와 안 들어와? 이 빛은 안 들어오지. 관측이 안 돼야 되는 빛인데 이 별의 중력에 의해서 얘가 휘는 거야. 휘어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 별이 없다고 한다면 요 방향으로 요렇게 복사된 빛은 우리 눈에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되잖아. 이 빛이 이 별의 중력에 의해서 휘어서 우리한테 들어온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별이 없으면 요 빛만 들어올 텐데, 한 갈래 빛만 들어올 텐데 이 별 때문에 얘는 정작 안 들어오지만 한 갈래, 몇 갈래? 두 갈래 빛이 들어오지, 그지? 한 갈래보다 두 갈래 들어올 때 별의 빛의 양이 많아져, 적어져? 많으니까 밝게 보여, 어둡게 보여? 밝게 보인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이해가 좀 빠른 사람은 이해했겠지만 생각났겠지만 과연 이게 두 갈래일까? 이것도 있을 거 아니야. 또 저 칠판 뒤로 이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휘는 빛, 요렇게 휘는 빛, 이렇게 휘는 빛, 이렇게 휘는 빛. 또 이 방향, 사선 방향 여기 다 이 별이 가운데 있으면 별을 쓰담쓰담 하면서 오겠지. 그치? 봐봐. 별빛이 위아래로만 이렇게 휘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휘어오고 이렇게도 휘어오고 이렇게도 휘어오니까 이 별을 마치 어루만지듯이 아 이뻐라 어루만지듯이 쓰담쓰담하고 들어올 거 아니야, 그치? 많은 갈래의 빛이 들어오니까 더 밝게 보이는 건 당연한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훨씬 더 밝게 보인다 이런 얘기지. 이게 중력 렌즈 현상이야. 중력 렌즈 현상이야. 자, 오해하지 마. 요거 봐, 여기 봐. 요게 요 보라색 선, 보라색 곡선이 뭐처럼 생겼다? 렌즈처럼 생겼다 해서 렌즈 현상이 아니고 이게 렌즈처럼 아니야. 이따 보면 알겠지만 책에 이렇게 그리는 책들도 있어. 이 별빛이 이렇게 오는 것처럼 마른 목골로 그리는 그림들도 많아. 무슨 렌즈가 마른 목골이야? 이러면 안 되지, 그지? 이게 렌즈 모양이나 렌즈 현상이 아니고 자, 내가 그려볼게. 여기에 이게 뭐처럼 보이니 지금? 볼록 렌즈처럼 보이지? 돋보기 볼록 렌즈처럼 보이지? 이 볼록 렌즈를 통과하는 빛이 이렇게 휘잖아. 이 렌즈 역할을 누가 해주고 있어? 이 별의 중력이 해주고 있지? 그래서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해. 알겠지? 그래비테이셔널 렌징 또는 뭐 마이크로 렌징 여러 말이 있는데 마이크로 렌징 여기 이제 미세 중력 렌즈 현상하고 관련된 표현이야. 알겠지? 자, 봐봐. 그러면 만약에 요 행성이 여기 우리 지구 관측자한테 가까운 행성이 알겠지? 가까운 행성이 행성이 아니지 별이 지구 관측자한테 가까운 별이 만약에 행성을 거느리고 있다면 행성들을 거느리고 있다면 태양계 행성 모든 행성 마찬가지고 다른 외계 항성계 행성계 마찬가지고 공전 궤도 크기가 작을수록 공전 주기가 짧아. 이게 원래 이제 케플러 회전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는 건데 케플러 회전에 대해서는 저 뒤에 또 배워 한번 알겠지? 은하 우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배울 거야. 그 생각하면 돼. 수금 지화 목토 천 해 중에 누가 제일 공전 주기가 짧아? 수성. 누가 제일 공전 주기 길어? 해왕성이거든. 수금 지화 목토 천에 가면서 순차적으로 공전 주기가 길어진다고. 그럼 공전 주기가 다 다른 행성들이 있다 보니까 이 행성들이 여기 보자. 때로는 여기에 행성이 이렇게 쏠릴 때가 있겠지. 때로는 분산되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이쪽에 쏠릴 때도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쏠리거나 여기 쏠리거나 여기 쏠리거나 할 거 아니야, 그렇지? 자, 지금 여기 쏠렸다고 치자. 행성 이쪽에 쏠렸다고 치자. 그러면 아무리 항성보다 작은 미미한 항성의 질량에 비하면 미미한 행성의 질량이지만 걔들이 더해지게 되면 이 행성의 질량이 더해져서 중력이 커지겠지. 그럼 봐봐. 중요한 그림. 원래 행성이 없을 때는 자, 여기 보자. 여기에 있는 요 흰색과 보라색 선을 잘 봐. 살짝 요렇게 좀 비껴서 가는 요 빛이 있다고 한다면 별의 중력에 의해 휘어서 오는데 이렇게 지나가 버리게 되면 우리 눈엔 들어오지 않잖아. 근데 요 행성의 질량이 더해지게 되면 중력이 더 커지니까 행성이 없을 때는 이렇게 노란색 경로를 따라가야 될 빛마저도 더 휘어서 내 눈에 들어올 거라는 아이디어야. 이해됐니? 그럼 생각해봐. 여기 아래쪽으로는 요렇게 들어오는 빛이 하나 있는데 요 위로는 요렇게 들어오는 빛도 들어오지만 원래는 이렇게 지나가 버려야 될 빛까지도 더 들어오잖아. 그럼 여기가 어때? 더 밝아? 덜 밝아? 더 밝지. 그지? 자, 어디 지나가고 있니? A'에서 A2' 사이 지나갈 때지? 그러면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자.
가로축을 시간이라고 치고 시간의 경과라고 치고 세로축을 별의 밝기라고 한다면 밝기는 위로 갈수록 밝아진다는 뜻이야. 위로 화살표가 되면 위로 갈수록 증가한다. 오른쪽 화살표는 오른쪽 갈수록 증가한다 이런 얘기야. 자 여기가 A 위치고 여기가 A 프라임 위치고 여기가 A2 프라임의 위치라고 친다면 언제가 제일 밝아야 되느냐? 행성이 없을 때 여기가 제일 밝아야 되지. 그래서 이론적으로 요 A하고 A2 프라임의 위치에 있을 때는 같은 밝기로 보이잖아, 그치? 근데 여기 A 프라임의 위치에서 가장 밝게 보인다고 했잖아, 그렇지? 요거를 그래프로 그려보게 되면 요렇게 아주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면서 밝기가 변하는 패턴을 관측할 수가 있어. 그런데 여기 보자. 여기 어디 지나갈 때 빛이 더 휘어? 요 위쪽 A하고 A 프라임과 A2 프라임 사이 지나갈 때 별빛이 더 휘었지, 행성 때문에. 자 여기 봐. A 프라임과 A2 프라임 사이를 지날 때 갑자기 요 별의 밝기에 추가적인 밝기 변화가 더해져. 알겠니? 좀 더 밝아진 거지. 좀 더 밝아진 거지. 자, 그럼 이제 이해했을 거야. 만약에 행성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 보자. 요 밑에 여기 쏠려 있어. 어떻게 되겠니 그러면? 아래로 휘는 빛이 더 많아지겠지. 그럼 어디랑 어디 사이? A와 A 프라임 사이가 요런 변화가 생기겠지. 그래서 요렇게 되는데 여기에 요렇게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되게 귀엽지 않니? 유령 같지, 그치? 귀여운 유령이야. 하이. 이렇게 손 들고 있는 거야. 알겠지? 됐지? 요 아이디어야. 참 사람 똑똑하지 않냐? 이런 것까지도 다 챙겨서 생각할 수 있어. 우린 그렇게 위대한 존재야. 이해됐지? 요게 특히 미세한 밝기의 차가 생기고 더해져. 그래서 추가적인 밝기 변화가 생기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원래 행성이 없으면 어때야 돼? 완전히 부드러운 곡선의 대칭 형태가 돼야 되겠지, 밝기 변화가. 근데 행성을 거드릴 때는 어때? 대칭이 깨져버려. 이쪽이나 이쪽이 툭툭 튀어 올라온다는 얘기야. 이해됐지? 요게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야. 알겠니? 자, 이걸 보자. 여기 요 그림들 봐봐. 그림들. 뭐 책에 그림도 있을 거야, 그렇지? 여기 이렇게 요렇게 돼가지고 마치 무슨 마름모 형태로 나와 있는데 이런 렌즈가 어디 있어, 그렇지? 이 모양 때문에 렌즈 현상 아니야? 이게 렌즈 모양을 휜다 해서 렌즈 현상이 아니라 뭐가 있는 것처럼 볼록 렌즈가 있는 것처럼 그 렌즈 역할을 누가 해줘? 중력이 하니까 중력 렌즈 현상이야. 알겠지? 이런 거. 이게 행성을 건드릴 경우, 요거는 행성을 건드리지 않을 경우. 이해됐지? 오케이? 자, 멀리 있는 별 말고 가까이 있는 별의 행성을 건드릴 경우야. 알겠니? 알겠지? 앞쪽. 나 이런 표현 쓰기 싫어해. 이제 알아들었지, 그치? 가까운 별, 먼 별로 가자, 알겠지? 가까운 별 이쪽에 행성이 있을 때 얘기하는 거야. 자, 얘는 특징이 있어.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방법하고 식현상에 의한 밝기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처럼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얘들의 공전 궤도 면에 상호 관계가 필요 없어. 관측자 시선 방향에 나란하지 않을 때도 활용할 수 있어. 그런 장점이 있어. 즉 시선 방향, 관측자 시선 방향과 얘들의 공전 궤도 면의 관계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 이건 그냥 생기는 거야. 무조건 어느 경우에도 볼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지구와 같이 질량이 작은 행성이나 공전 궤도 장반경, 지금은 그냥 공전 궤도 반지름에도 괜찮다고 그랬지? 케플러 법칙 안 배우니까 공전 궤도 반경이 큰 행성을 탐사하는 경우에 유리하다. 공전 궤도 행성이나 그러니까 질량이 지구와 같이 질량이 작은 행성이나 공전 궤도 장반경이 큰 행성 뭐야 얘들은?
행성과 항성의 질량 차가 크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럴 때는 이게 잘 떨려 안 떨려? 잘 안 떨리는 것처럼 보이니까 보기 힘들었잖아, 그치? 근데 얘는 그런 경우도 유리하단 말이야. 그래서 뭔가 하나 발명해 놓고 하나 방법을 고안해 놓고 하다가 이제 이걸로 한계가 있나 봐.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을 고안하고 야 이제 이걸로도 한계가 오네. 그럼 또 다른 방법 고안하고 하는 거라. 이거 하다가 저 뒤에 이제 잠깐 나오긴 하지만 시험에 안 나올 거야. 또 하다가 안 돼서 뭘 했는지 알아 이제는? 직접 관측 방법까지. 사실 이게 모든 게 직접 관측하기 힘들다고 그랬지? 그치? 사실 그것도 직접 관측한다고 보기는 힘들어. 그것도 역시 간접적인 방법인데 왜 직접 관측 방법이라 하느냐? 이따 얘기 듣게 되면 알게 될 거야. 알겠지? 살짝 언급하러 넘어갈게. 시험에 나오진 않을 거야. 한 번도 나온 적 없고. 자, 이거는 니들한테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타낸 그림들인데 여기 찬드라 우주망원경이라는 게 있어. 얘도 굉장히 유명한 우주망원경이야. 얘가 또 한 일 많아요. 관측을 하다 보니까 퀘이사, 이제 우리가 배워. 아주 멀리 있는 은하야. 퀘이사가 이렇게 빛을 쏜단 말이야. 그럼 퀘이사가 이쪽에서 보이겠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근데 이쪽에서 똑같은 퀘이사가 쫙 퀘이사가 또 보인 거야 이렇게. 그래서 퀘이사가 여기 하나 이렇게 관측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얘하고 얘를 봤더니 사람으로 말하면 지문이 완전히 똑같아. 스펙트럼. 별은 스펙트럼이 지문이나 마찬가지지, 그지? 그래서 얘하고 퀘이사 A와 퀘이사 B가 완전히 스펙트럼이 똑같아. 지문이 똑같아. 일란성 쌍둥이도 얼굴이 구분 안 돼서 그렇지 지문 다르다는 거 알고 있지, 그지? 너무 똑같은 거야 지문이. 이거 같은 별 아니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같은 별인가 보다 얘가. 근데 같은 별인데 왜 어떤 왜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별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빛도 있고 왜 양쪽에 두 개가 있는 것처럼 보여? 두 개 이상 있는 것처럼 보여? 알고 봤더니 가운데 엄청난 중력을 행사하는 천체가 있어서 원래 여기 있는 퀘이사인데 이렇게 빛이 휘어오는구나 라고 알게 된 거야. 알겠지? 자, 아까 우리는 항성, 별 주변에 행성이 있을 때 뭐 행성이 있든 없든 이 중력 렌즈 현상 생기잖아, 그치? 아까는 별이었잖아, 별. 항성이었잖아. 지금은 별들로 구성된 은하. 그럼 얘는 야 별도 중력을 행사해서 별빛을 휘게 만드는데 은하는 더 질량이 클 거 아니야. 더 많이 크지? 이런 일도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외부 은하들을 관측할 때 그 은하들의 빛이 또 다른 중력 은하에 의해서 이렇게 휘게 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같은 시스템이야. 이게 별일 수도 있고 은하일 수도 있는 거야. 알겠지? 여기 봐. 이건 그냥 이미지화 시킨 거야. 퀘이사가 두 개가 있는 것처럼 사실 여기 있는 건데 어떤 중력 은하가 이렇게 빛을 휘게 만들어서 중력을 행사해서 보이게 되는 거라고 생각한 거라. 자, 이제 실제 그림 보여줄게. 사진 보여줄게. 여기 봐. 이건 실제 사진이야. 실제 우주 망원경을 찍은 사진이야. 여기 어때? 얘 보이지? 똑같은 별이야 이게. 똑같은 천체, 똑같은 은하라면 똑같은 은하야. 알겠니? 원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방향으로 이렇게 빛이 막 휘어야 되니까 이렇게 둥글게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이렇게도 오고 이렇게도 오고 이렇게도 오고 할 테니까, 그렇지? 근데 이 별빛들이 들어올 때 성간 물질들 이런 것들이 별빛을 차단시키는 경우가 있어. 옛날에 중학교 때 암흑 성운 배워본 적 있지? 성운인데 별빛을 차단시켜서 우리한테 안 보이게. 예를 들어 빛이 막 캠프파이어 할 때 모닥불 피워놓으면 막 연기 올라가잖아. 열기와 연기가 올라가지. 그 연기가 빛을 어둡게 만드니 밝게 만드니? 어둡게 만들지? 그런 걸 소광현상이라고 불러. 참고로 빛의 밝기가 어두워지거나 빛이 차단돼서 검게 보이는 거 소광현상이라고 불러. 여기 그런 게 생겨서 여기 조금 안 보이고 여기서 보인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둥그렇게 테두리가 막 반지처럼 보여야 될 것 같잖아. 근데 그렇지는 않아. 이렇게 특히 이렇게 점처럼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이게 다 같은 별들이야. 같은 천체들이야. 실제 사진이야. 여기 봐. 오, 어때?
내가 말했던 것처럼 어때? 동글동글하지. 동글동글하지. 특히 이거를 이 외부 은하들도 별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전자기파를 복사할 거 아니야. 감마, X, 자외, 가시, 적외, 전파 복사하겠지? 이 복사되는 전파마저도 휘어. 그래서 전파도 빛이니까 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마치 전파 영역, 가시광선 아니야. 전파 영역으로 보게 되면 전파가 이렇게 둥글게 마치 반지처럼 고리처럼 나온다 해서 이거를 마이크로 링이라고도 불러. 이 전파가 라디오 웨이브, 라디오파와 마이크로웨이브, 마이크로파가 있거든. 라디오 웨이브와 마이크로웨이브가 전파야. 마이크로 링이라고도 불러. 알겠지? 이런 거야. 자, 얘는 한계점이 없느냐? 아니야, 얘도 한계점이 있어. 얘가 가잖아. 갈 때, 요쪽이 이렇게 더 밝아졌으니까 행성이 이쪽으로 쏠렸구나 보면 되잖아. 근데 못 봤니? 한 번 더 지나가서 이번 잘 봐, 졸지 말고. 이게 안 돼. 한 번 지나가면 끝이야. 못 봤다고 나 다시 갈게. 이거 안 돼. 한 번 지나가면 끝이야. 주기적으로 지나가질 않아. 알겠지? 단발성이라고 보면 돼. 다른 두 방법에 비해서 결과적으로 발견된 외계인 원소가 적어. 왜? 제일 마지막에 고안된 거기도 하지만 이 세 가지 중에. 그리고 얘도 역시 세 가지 방법 전부 다 눈으로는 관측이 안 되니까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잖아. 발달된 장비가 필요하잖아. 얘도 특히 제일 마지막에 고안된 방법이지만 얘도 힘들어. 가장 적어. 알겠지? 직접 관측 방법들이 있는데 이거 여러 가지가 있어. 그 중에서 하나 얘기해 준다면 이 별이지, 별. 외계 항성 있잖아, 그렇지? 외계 행성계 항성 있잖아. 걔가 빛나면 주변에 있는 행성들이 원래도 보이지 않지만 육안으로 관측 안 되지만 망원경으로 본다 치자. 봤는데 가운데 별이 너무 밝게 보이면 주변에 있는 애들이 사라져 버리잖아. 이것도 마치 프로젝터도 이거 내가 보면 안 돼. 너무 눈부셔. 이게 확 앞에 자동차 니들이 운전 안 하더라도 엄마 아빠 차 타고 가다 보면 저쪽에서 쌍라이트라고 하잖아. 하이빔 딱 켰을 때 눈부셔 해서 갑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잖아. 안 보이잖아. 그것처럼 행성 관측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행성을 가려버리는 게 있어. 이렇게 행성을 뭐 딱 가리는 장치가 있어. 그러면 항성은 가려지지. 별은 가려지는데 그 항성 주변에 있는 행성들이 이렇게 빛이 마치 지구에서 본 달이 상현달, 하현달, 보름달처럼 보이는 것처럼 그 반사되는 것들을 보는 그런 방법들도 있는데 사실 되게 어려운 방법이야. 이게 지금 이렇게 마치 아주 되게 이거를 많이 발견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직은 조금 부실한 방법 중에 하나야. 이거를 발견해서 행성계는 더 적어. 이런 것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이 이전의 거 세 개만 생각하면 된다. 알겠지? 행성이 직접 눈에 관측되지 않으니까 별은 보이지만 행성은 안 보이니까 요 아이디어만 생각하면 돼. 자, 이제 마지막. 그렇다고 한다면 글리제 581G 행성 기억나지? 그 행성의 지적 생명체, 우리랑 지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생명체가 있을 확률이 100%라고 하는데 근데 아직까지 이런 방법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은하에 있는 별들, 행성계에서만 관측 가능한 곳이지 우리 은하를 벗어나 외부 은하에서 관측하는 건 아직 꿈도 못 꿔. 우리 은하에도 대단히 많은 별들이 있잖아, 그렇지? 우리 은하에 있는 별들 대상으로 연구했던 자료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였어. 근데 어찌됐든 우리 은하에 있는 애들이든 외부 은하에 있는 애들이든 어쨌든 나중에 더 기술 발달한 언젠가는 그 외부 은하까지도 연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지만 그런 외계 행성계가 있을 때 생명체가 과연 살 수 있는 환경이 뭐냐를 한번 따져봐야 돼 우리가. 이 그래프는 굉장히 유명한 그래프지. 가로치기 공정궤도 반지름. 자, 지구의 공정궤도 반지름 1 astronomical unit를 1로 봤을 때 요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별의 질량이 커지고 있어. 자, 이 별들을 전부 다 주계열성이라고 한다면 질량 큰 별이 광도 크고 반지름 크고 질량 크고 한 거 알지? 자, 지금
지구가 현재까지는 태양계에서 지구에만 생명체가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잖아, 그렇지? 현재까지는 그렇잖아. 근데 우리는 화성, 목성의 위성, 토성의 위성들에도 생명체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여기가 생명 가능지대란 말이야. 이걸 골디락스 존이라고 불러. 골디락스 존. 이게 골디락스 존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이게 그 영국의 전래 동화에 있어. 왜 니들이 어릴 때 분명히 들었을 그 옛날 이야기들은 전부 다 똑같은 거 알고 있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꽃감 얘기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햇님 달님 얘기 다 똑같은 얘기들이잖아. 영국에도 어린애들이 듣고 자라는 그 전래 동화가 있대요. 그게 이제 골디락스 앤 쓰리 베어즈야. 제목이. 그 책 제목 여기 사진 여기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찾기 힘드니까 그냥 시간 걸리니까 그냥 다 설명만 해줄게. 그래서 어느 소녀가 이제 길을 잃어가지고 막 헤매고 있는데 산속에서 길을 잃으니까 얼마나 무서워. 해는 지지, 뒤에는 지지, 어두워지지, 게다가 배는 고프지, 엉엉 울었지, 힘 빠지지. 그러다가 헤매고 있는데 작은 오두막이 보이더래. 얘가 그 오두막에 그냥 무턱대고 들어갔어. 무단 가택 침입이지. 들어가도 아무도 없는 거야. 근데 거기에 식탁이 있는데 식탁에 죽 또는 스프, 번역을 죽이라고 했지만 이제 스프였겠지, 그렇지? 스프가 3그릇 있었대. 근데 하나는 너무 뜨거워. 하나는 너무 식어서 차가워. 근데 하나는 적당한 먹기 좋은 온도의 스프가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스프를 적당한 온도의 스프를 쳐먹었어. 무단 가택 침입부터 모자라서 무단 취직까지 했어. 그 먹었으니까 식곤증 올 거 아니야, 그렇지? 하루 종일 지치고 울었으니까. 애니까 또 이제 식곤증이 와가지고 또 이제 잤는데 침대가 3개가 있는데 하나는 너무 딱딱해, 하나는 너무 물렁물렁해, 하나는 적당한 쿠션이야. 어디서 찾았겠니? 적당한 쿠션. 자, 적당한이 몇 번 나왔어? 적당한 온도, 적당한 쿠션. 2번 나왔지? 생명체가 살기 적당한 그 얘기거든. 근데 사실 거기가 이제 곰이 사는 집이었어. 그래서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이 나중에 걔가 자고 있는데 와가지고 와서 헐 하고 보고 있어. 그림도 보여주고 싶지만 신기한 건 말이지. 그 전래동화 진짜야. 한번 찾아봐. 집에 가서 인터넷 찾아봐. 외국도 마찬가지인가 봐. 아빠 곰은 뚱뚱해. 찾아보면 돼. 알겠지?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게 골디락스 존. 이게 락, L-O-C-K. 이게 문을 잠그다라는 동사도 되지만 명사로는 머리카락이라는 뜻도 있어. 그래서 금발머리 소녀. 걔가 금발머리거든. 그래서 골디락스란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이야. 원래는 이게 경제학 용어야. 경제 호황 시기를 뜻하는 말이야. 근데 이게 천문학에서는, 우주과학에서는 생명체가 살기 좋은 적당한 환경을 뜻하는 말 골디락스 존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게 생명 가능 지대라고 불려. 이 생명 가능 지대는 여기 다 정리했지, 선생님이 정리해놨지. 자, 이 책들에 많이 빠져있는데 표면이야. 표면. 행성이든 위성이든 상관없어. 행성이든 위성이든 별 주변의 행성이든 위성이든 표면에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거리 범위를 나타내. 알겠지? 근데 여기 봐봐. 광도 큰 별이지. 열 에너지, 빛 에너지 세지. 그치? 에너지가 많이 복사되고 있지. 여긴 광도가 떨어지는 별이야. 에너지가 적게 나오지. 요거 생각해봐. 핫팩. 요거는 거대한 온풍기. 왜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게 되면 겨울에 보면 사람들 막 휴게소에서 나올 때 화장실 근처에 보게 되면 막 바람 나오는 거 있잖아. 되게 큰 기계.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손 쬐면 손 화상 줄 수 있지. 멀리서 여러 사람이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걸 생각하면 돼. 봐봐. 별의 광도가 크면 에너지가 많이 나오니까 당연히 가까이 가면 타 죽어, 그지? 멀어야 되겠지? 핫팩은 내 손만 따뜻하잖아. 손에 들고 있으면 기껏해야 돼. 옆구리에 차고 있으면 옆구리만 따뜻하잖아, 그렇지? 여러 사람이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광도가 작은 별이면 가까워야지 당연히. 그런데 별의 질량이 클수록 온도가 높고 광도가 나타난 주기율일 경우에, 그지? 주기율일 경우에 골디락스 존이 별에서 멀어져. 질량 크면. 질량이 작을수록 골디락스 존이 가깝다고. 됐지? 근데
왜 골딜락스 존이 여기만 지구만 형성된 지구만 골딜락스 존에 위치해 있는데 왜 어줍지 않게 화성이나 목성, 토성 골딜락스 존 아닌 곳에 여기에 여기 화성이나 목성, 토성의 위성 몇 개 지금 탐사 계획이 있다고 그랬지? 여기 골드락스 아닌데 해면체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왜? 표면에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온도가 낮아. 굉장히 온도가 낮아. 굉장히 낮은 온도인데 그래서 물이 있어도 얼음 상태의 물이 있을 거야. 근데 그 얼음 쉽게 얘기하면 그 목성의 위성 에우로파, 토성의 위성 타이탄 이런 거 지금 탐사하고 있거든. 탐사 이미 했고 또 더 자세한 탐사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 특히 토성의 위성 타이탄 이런 데 가보게 되면 얼음이 발견됐어. 얼음층 표면에 너무 추우니까. 근데 그 얼음을 딱 뚫고 들어가잖아. 물이 있을 거야. 이 물이 막 솟구쳐 올라오는 걸 관측을 했어요. 물의 스펙트럼을 관측했단 말이야. 그래서 지구도 마찬가지야. 얼음 밑에 상온은 아니지만 얼음 밑에 영상의 수온에 물이 있는 거 알고 있지? 화학에서 배우듯이 순수한 물일 경우에 4도씨에서 1도가 제일 크니까 얼음이 여기에 있으면 여기 맹물일 경우에 순수한 물일 경우에 물 기준으로 4도씨의 물이 가장 밀도 크니까 가장 밑에 있다고. 4, 3, 2, 1 이렇게 된다고. 여기 영상의 수온이란 말이야. 마찬가지야. 여기도 토성의 위성이나 목성의 위성에도 분명히 얼음층 밑에 물이 있을 거라고 봤는데 실제로 물이 관측됐어. 그래서 여기를 탐사해서 뚫고 들어가는 거야. 이제 한 2030년대 할 거라고 생각 중이래. 뚫고 들어가서 생명체가 있는지 확인하고 올 거래.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생명체가 왜 있다고 왜 생명체를 여기서 탐사하려고 하지? 골디락스존 아닌데 생각하면 안 돼. 근데 여기 써놓은 거예요. 표면에서. 이 골디락스존은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있는 경우를 따지는 거야. 단순히 여기 다시 보지만 목성과 토성의 위성, 에우로파나 타이탄 또 화성 자체에도 표면에 물이 있어 없어? 표면에 물이 없어. 알겠지? 알겠지? 자, 근데 이 그림 보고 또 헷갈리는 문제가 하나 있어. 기출 문제니. 어떤 그래프를 보면 똑같은 그래프 같은데 이렇게 나와 있던데요 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 이 그래프랑 뭐가 다르니? 얘는 보다시피 이 폭을 보니까 어때? 거의 같지? 근데 여기는 어떠니? 폭이 여기는 넓은데 여기는 조금 넓고 여기는 좁지. 이런 그림도 있어. 누가 맞는 거야? 둘 다 맞아. 둘 다 맞아. 왜냐? 여기 봐. 여기는 그냥 대충 쓰는 숫자야. 1, 2, 3, 4, 5. 이 하나하나의 스케일이 어때? 같지? 근데 얘는 어떠니? 0이고 0.1이지. 0.1은 여기 있는데 1은 여기야. 야, 요게 0.1이면 0.1의 10배니까 한 이쯤에 1이 있어야 되잖아. 게다가 여기가 이만큼이 1인데 이게 1이면 10은 저 옆 교실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 붙어 있다고. 얘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압축률이 커. 이 스케일이 달라. 요 눈금의 스케일이 다르다고. 요거를 얘들아 요 1, 2, 3, 4, 5 얘를 갖다가 1 여기다 쓰고 2 여기다 쓰고 3 여기다 쓰고 4 여기다 쓰고 5 여기다 쓰게 되면 이렇게 알겠지 무슨 말인지? 오른쪽으로 가면서 자꾸 압축률이 커지게 되면 요게 이쪽으로 붙어가지고 이렇게 폭이 같은 것처럼 나올 뿐이야. 같은 그림이야. 알겠지? 그거만 이해해주면 돼. 자, 진양 클수록 봐. 생명하는 데까지 거리가 일단 멀지만 폭도 넓어. 지금 폭이 같은 것처럼 나왔지만 써놨어. 알겠지? 요 그림도 하나 그려주면 좋아. 여기는 가로축의 스케일이 일정해야 돼. 요 간격이 같으면 숫자 차이도 같아야 돼. 등차 수열처럼.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보인단다. 역시 마찬가지로 질량이 작은 별은 주기율의 경우에 강도도 작지. 그럴 때는 생명한지대까지 거리가 가까울 뿐만 아니라 좁다라는 것도 써놨어 여기다가. 됐지? 자, 이제 마지막 그림인데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행성의 조건들을 쫙 써놨어.
다 이거 옛날에 배웠을 거야. 대기와 자기장 중학교 때 배웠을 거야, 그렇지? 뭐 생각 안 나도 괜찮아. 다 읽어보면 아는 얘기인데 여기 보면 위성 아니 요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위성은 행성의 자전축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랬는데 위성이 있고 없고가 생명체가 존재하고 아니고의 중요한 변수가 되나요? 돼. 실제로 지구가 만약에 달이 없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목성, 토성이라는 외행성이 있지, 그치? 외행성. 지구보다 공정에도 큰 외행성이 있지. 근데 보게 되면 태양이 여기에 있으면 지구가 여기에 있을 때, 자, 목성 여기 또는 여기에 있고 토성도 여기 또 여기 있을 거야, 그치? 그럼 목성이나 토성이 여기에 있을 때는 가깝지 지구에. 목성이나 토성이 여기 있을 때는 굉장히 멀지, 지구에서 멀지. 맞지? 멀지. 가까이 있을 때가 중력에 더 크게 작용하잖아. 이 토성이나 목성처럼 행성 중에 질량이 큰 놈들이 지구에 가까운 위치에 오게 되면 여기를 이제 지구학적에서는 충이라고 불러. 충의 위치 부근에 오게 되면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이 더 세져. 그렇게 되면 이 지구의 공전 궤도가 심하게 막 요동쳐. 그래서 지금 지구의 공전 궤도 자체에 아주 이상한 왜곡이 생긴다고. 그러면 지구의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겠지. 태양에서 멀어질 때도 있고 가까울 때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야. 그래 이 궤도가 많이 일그러진 모양이 되게 되면 그래서 그럴 경우에 생명체가 살기 힘들다 얘기돼 있는데 이 달이 질량은 목성이나 토성, 태양보다 압도적으로 작지만 대신 유리한 게 있어. 뭐가 유리해? 거리가 유리해. 거리가 38만 킬로미터밖에 안 떨어져 있어. 그래서 거리가 이 만유인력 공식 알지? F는 G 곱하기 R 제곱분의 M1, M2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가까울수록 연연력이 커지거든. 그래서 지구가 막 이렇게 비척이면서 술 취하듯이 막 이렇게 비척이고 가려고 하는데 옆에가 달이 부축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 위성의 존재도 굉장히 중요하단다. 나머지 그냥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일 거야. 알겠지? 됐어? 자, 끝났어 이제. 이제 은하와 우주의 내용으로 넘어가자.